재고자산 평가의 키워드는 제가 전에도 저가법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저가법이라는 건 얘도 자산이니까 외부 이용자한테 기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짜리다라고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줄 건데 얼마로 보여줄 거냐? 낮은 금액으로 보여주겠다. 그럼 뭐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이냐라는 걸 보면, 자, 우리가 장부가액 유형자산에서 제가 장부가액 이야기할 때는 취등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건데, 재고자산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가액은 취등원가예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등원가예요. 그럼 이 취등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작은 금액을 우리는 외부 이용자한테 작은 금액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정가액이라는 게 우리는 순실현 가능액으로 보는 게 있고, 현행 대체 원가로 보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표현은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이 들어가면 이걸 뺀 게 순실현 가능액이에요. 예, 판매 가능한 금액이 1,200원인데 판매 비용이 300원이다라고 나오면 순실현 가능액은 900원이 되는 거죠.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실제 순자는 뺄 거 다 빼는 거라는 거잖아요. 실제 돈 될 수 있는 게 판매 비용 빼야 내 실현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순실현 가능액이고,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내가 이걸 또 사온다면, 대체해서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사와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럼 순실현 가능액은 재고자산 중에 제품이나 제공품을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를 할 거고, 현행 대체 원가는 우리 원재료를 이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원재료를. 자, 그럼 자산별로 지금 장부가액을 알려주고 순실현 가능액도 알려주고 현행 대체 원가를 알려주면, 제품이나 제공품은 장부가액과 순실현 가능액을 비교할 거고, 원재료는 장부가액과 현행 대체 원가를 비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어느 거하고 비교를 할 거냐라고 해서, 자, 우리가 장부가액보다 얘네들이 더 크면 낮은 게 장부가액이니까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장부가액보다 얘네들이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우리는 이제 장부가액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장부가액을 낮출 때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금액을 낮추는 게 아니라 차감 계정을 따라서 낮춰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격이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자, 취득원가보다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계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얼마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얼마 이렇게 분계를 할 건데, 자,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쓸 때도 있고, 상품이면 상품평가 충당금, 제품이면 제품평가 충당금, 원재료면 원재료 평가 충당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쓰기도 해요. 자, 얘는 각 재고자산별로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우리 K랩에서는 그냥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계정 과목 쓰는 이유가, 우리 K랩은
오른쪽에 짝지가 보이죠? 참고에 짝지가 보이잖아. 상품이다 원재료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쓰는데 우리가 스마트 A 가지고 이런 회사 나중 가면 도전 프로그램 쓰는 것도 들어 있는데 거기는 참고 쪽에 짝지 계정 과목이 안 보이죠. 그래서 구분하기 편하라고 만들 때에 제품 평가 충당금, 우리 원재료 평가 충당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이 하락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분개를 할 건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게 우리 회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 원가에 가산할 거예요. 매출 원가에 더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는 거죠. 정상 감모 손실처럼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분계는 직접 이렇게 수동 계산해도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만들어 넣겠죠. 여러분 분계하라고. 근데 그걸 만들면 결산 자료 입력에 얘네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은 자동 결산을 하세요. 자동 계산하라는 건 이 분계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금액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동 계산 해봤잖아. 금액 넣고 전표 추가하면 분계가 되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봤던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 그 위쪽 칸에 평가 손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제품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이. 그러면 그 칸에 가격이 하락한 만큼 써주고 전표 추가하면 이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분계는 그걸 이용하면 되니까 분계가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럼 이론 시험에 나왔을 때 얘 성격도 재고자산 문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성격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럼 여러분은 얘네들의 성격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격이 취득원가 한도로 회복하게 되면 취득원가보다는 높아질 수가 없죠. 저가법이니까 공정가격이 높아져도 우리는 취득원가로 보여줄 거라서 우리는 하락했던 게 회복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취득원가보다 높아지는 회계 처리는 있을 일이 없어요. 있을 일이. 그럼 이때는 우리가 과거에 차감 계정 달았던 거를 지워버리면 장부 금액 내렸던 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취득원가 한도로 회복하는 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한도 이내에서 얘네들을 상기하는 회계 처리만 하면 돼요. 얘만 다 없어지면 그냥 취득원가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도로 회복을 할 건데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회복한 만큼 줄여주게 되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개정 과목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다. 자, 지금 이 분계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결산 문제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세무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그런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는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세무 1급이든 자주 언급을 하니까 얘 성격을 인지를 하고 계세요. 얘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성격이에요. 평가 손실이라고 했을 때는 매출 원가에 더하는 성격이었는데 얘는 매출 원가에서 빼주는 성격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감 매출 원가에 차감 계정으로 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해도 우리 입력은 장부가액을 입력할 거예요. 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재고자산을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이 1,000원인데 순실현 가능액이 600원이에요. 그러면 400원의 하락이 발생했죠. 그러면 평가 손실 쪽에 400원을 쓰면 얘가 이렇게 400원이다, 400원이다라고 분계가 될 건데, 얘가 차감 계정이죠. 그럼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에 쓸 때, 자, 얘가 제품이었다면 600원으로 맞추기에 400원 내렸죠. 그럼 입력할 때 600원 쓰는 게 아니라 1,000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부가액을 입력한다라고 한 거예요. 왜 1,000원을 쓰냐면 지금 얘가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을 쓸 때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봤을 때 재고자산이 있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있는데, 자, 이 회계 처리가 되도록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400인 차감 계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에 써주는 금액은 여기 금액을 써줄 거예요. 그럼 여기 금액에 1,000원이라고 써야 1,000원인데 400원 달아서 장부가액은 600원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600원이다라고 쓰면 600원인데 또 400원 내려서 200원이라고 외부용자한테 보여주게 되는, 두 번 깎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도 해놓고선 자산의 금액도 그 금액을 또 낮춰버리면 두 번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이, 지금 우리가 기말 제품 재고액 입금액 숫자를 쓸 때는 그냥 하락했다 하더라도 장부가액을 그대로 써줘야지 우리 컴퓨터는 600원으로 인식을 할 거니까, 그래서 장부가액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감모손실에서는 실제 재고를 쓰는 거고 없어진 만큼 빼고, 근데 평가손실은 내린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장부가액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두 개 구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얘는 차감 계정 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써줬으니까 여기에 1,000원이라 써야 600원이라 보여주지. 우리가 쓰려는 금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이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1,000원이다라고 써준다, 이렇게 인지를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이론 시험에서 가끔씩 이제 평가 손실하고 감모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럼 그 금액이 얼마이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럼 제가 전에도 그렇고 지금 어제하고 오늘도 그렇고 수량 결정 방법 감모 손실을 먼저 했죠. 평가 손실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계산할 때도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한 후에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순서는. 자, 예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장부에 수량이 100개가 있는데 실제 수량을 봤더니 80개인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 개수가 줄었으니까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단가를 봤더니 장부 가격이 장부에 개당 1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공정 가액을 봤더니 80원으로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가치의 하락도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했죠. 그럼
우리는 결론은 장부에 8864 6,400원 적혀 있어야 돼요. 결론은 6,400원 적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실제값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실제값이 될 건데, 그럼 지금 얘를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고, 실제값을 얘를 이렇게 맞춰줄 건데, 항상 수량 결정 방법을 먼저 하고 단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감모 손실에서 얘가 비정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비정상 감모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우리는 지금 수량이 100개에서 80개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 감모 손실이 20개가 됐는데, 자, 이걸 먼저 하니까 아직 가치의 하락은 인식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장부 가격 100원짜리가 20개 내렸다라고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개당 100원짜리가 20개 없어졌다라고 해서 감모 손실은 2,000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2,000원은. 그럼 분개를 하면 차변에 줄여 쓸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2,000원, 대변에 재고자산 타계정으로 대체 2,000원,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할 건데, 자, 그럼 평가 손실을 계산을 하면 이제 우리는 20원이 내렸죠. 그러면 한 개당 20원씩 내렸는데, 방금 우리는 재고자산 개수를 100개에서 80개로 내렸잖아요. 그럼 20원씩 내린 재고자산은 80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 1,600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1,600원을 가지고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1,600원이 되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600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재고자산 평가, 그 감모와 평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제가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를 먼저 인식하면 금액이 서로가 뒤집어지겠죠. 그럼 이런 시험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 금액만 가지고 감모 손실 얼마, 평가 손실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기에 2분계, 2분계 두 개를 적어 놓고 보기에 이제 1, 2, 3, 4번에 분계를 적어 놓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저렇게 계산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감모 손실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57페이지로 가서 우리 채권의 대손을 보도록 합시다. 그럼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좀 보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잔액 비례법이 있고 연령 분석법이 있어요. 잔액 비례법과 연령 분석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잔액 비례법이라는 건 우리 채권별로 각 채권 전액의 몇 %다라고 하는 거고, 연령 분석법은 그 채권의 금액은 똑같은데 채권이 발생한 기간이 틀리겠죠.
1년 된 채권도 있을 거고 뭐 우리 몇 달 안 된 채권도 있겠죠. 그럼 오래된 채권일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채권별로 기간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비례법은 우리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을 그냥 바로 곱해주는 건데, 연령분석법은 우리 기간별 기말 기간별 채권 잔액에 곱하기 기간별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얘는 기간별로 1개월 된 채권이 얼마다, 걔는 대손율이 몇 %다, 그걸 곱바꾸고, 또 뭐 1년 넘은 채권이 얼마만큼 있다, 그럼 그 금액의 대손 가능성은 몇 %다라고 하면 그거의 금액을 곱해주는 거예요. 얘는 계산기만 있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이건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지 정해진 기간별에 대한 대손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알려주면 그냥 그 채권에다가 기간별의 대손율을 가로로 곱해주면 돼요. 곱해서 더하면 금액이 나오는 걸 대손 충당금으로 딱 그 금액을 설정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는 이 잔액비례법, 이거 전체에 그냥 1%다, 기간 안 따지고 2%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자산의 차관 계정으로 얘가 대변에 존재하는 애죠. 그럼 성격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에 그 다음 연도에 넘어가도 얘는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면, 자, 이 대손 충당금 설정은 우리가 보충법을 쓰기 때문에 보충법을 사용한다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 금액에다가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얘도 얘네들 전체 합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가 이제 보충할 거냐 아니면 환입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까지의 이 방식만 틀린 거지, 그 값을 구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줘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장부에 남아있는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는 거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이걸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가 우리 이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세무사의 시험은 지금까지 이거 나온 적은 세무 2급에는 단 2번밖에 없어요. 우리 AT 시험에서는 그래도 간간히 나오는데, TAT에서는 그런데 TAT 같은 경우는 스마트 A는 K랩처럼 대손 삼각이라는 버튼의 자동 계산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직접 채권 잔액 보고 대손율을 곱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장부 조회 얼마 안 해도 그냥 문제 있는 대로 쓰면 되거든. 근데 K랩의 경우에는 결산 자료 입력에서 대손 삼각 버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지원이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편해서 우리 K랩 가지고 하는 전산세무액에서는 얘가 나오면 어렵다고 이제 엄살을 부리는데, 우리 스마트 A 가지고 하는 AT 시험에서는 얘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이게 문제 보고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우리 위에 잔액비례법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하고 둘 다 똑같은 조건인데 얘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해서 대손 삼각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그냥 자동 결산을 하면 돼요. 자동 결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제로가 나오면 아무 짓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면 지금 여기 대손삼각 버튼 나갔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금액을 적어 놓고 그 금액으로 분개할 거기 때문에 적어 놓고 얘를 수동 결산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동 결산. 그럼 우리 자동 결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까지도 보충할 금액을 전부 다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에서 결산 반영 버튼 누르고 전표 추가하면 보충액은 분개를 다 해주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결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얘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동 계산하러 계산자료 입력 메뉴를 닫고 다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수동 계산을 하고 그 결산 분개했던 걸 반영되도록 다시 계산자료 입력을 열어야 되니까 다른 문제를 입력해뒀으면 어차피 걔 다 날려야 돼요. 지금 수동 계산하는 분개를 반영시킨 걸로 새로 불러와야 되거든. 그럼 괜히 다른 문제 푼 건 이중일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문제가 있다면 계산자료 입력을 쓸 거라면 꼭 이걸 먼저 내가 첫 번째로 해서 혹시 마이너스가 나올 걸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전산 세무 2급보다 전산 회계 1급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확률이 더 많아요. 이 분개를 물어보고 싶었나 봐. 지금까지 나온 적은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능 계산하도록 마이너스가 나와서 수동 결산을 해야 되면 자, 그때 우리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다 여기 마이너스라고 적혀있던 금액을 쏘은 이유는 그 금액만큼 분개해 줄 거니까 그 금액만큼 얼마 쓰고 당연히 그 계정 과목에 짝지 페어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얼마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 나왔을 때 이때 자 우리는 800번대와 900번대 두 개가 있을 건데 800번대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고 900번대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인데 판관비의 차감 계정을 쓰는 경우는 이 대손 충당금이 매출 채권일 건데 영업 외 수익 쓰는 건 이 대손 충당금이 기타 채권의 우리가 대손 충당금일 때 900번대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800번, 900번을 쓰고 딱 한 번, 지금까지 역대 딱 한 번 매출 채권인데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라라고 문제에서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준 이유는 사유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 회차에 환입 문제를 냈는데 누가 자동 마이너스가 떴는데 자동 계산에서 전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나오는데 차변의 대손 상각비 마이너스 얼마,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얼마가 나왔어요. 그렇게 분개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전표 추가한 사람이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서 매출 채권이니까 어차피 판관비에 차감하는 건데 차변의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니까 그걸 줄이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진상을 부렸어요. 그래서 세무사에 그 문제 낸 사람이 열받았나 봐. 그래서 그 다음 회차에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래서 그 문제를 또 내버렸어요.
그런 순간 그렇게 처리하면 영업의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은 이거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한번 했었어요. 그 이제 신청한 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자동 플러스가 나올 때만 자동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순원 계산으로 나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우리 뭐 이런 표현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에 안 적혀 있죠. 자, 우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죠? 왜냐하면 대손이 발생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죠?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이유는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게 먼저 끌어쓰려고.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자기 짝지를 찾아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이 대손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찾지 말고 외상 매출금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보는 거야. 얘는 대변에 있는 잔액을. 그죠? 그리고 자, 우리 단기 대여금이 대손 당했어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을 일단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대손 충당금 보는데 만약에 단기 대여금 대손 발생했는데 그 아래에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이 안 적혀 있으면 어떡하죠? 문제 많이 나왔어요. 안 적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단기 대여금이었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차변에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지금 단기 대여금 못 받게 되었으면 단기 대여금 줄여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럼 대변에 단기 대여금 얼마 줄였어요. 그럼 이제 차변에 대손 충당금 받더니 쓴 적이 한 번도 없는지 흔적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이때는 우리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항상 대손 충당금 모자라거나 하나도 없을 땐 우린 비용 처리할 건데 이거 확인해야지. 매출 채권인가 아닌가. 매출 채권 아니죠. 그러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매출 채권일 때만 대손 상각비고 기타 채권일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써야 된다는 걸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어서 문제 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얘가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매출 채권만이지 이제 그렇게 계속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죠 떠들어서 잘 할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면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도 대손 상각비라고 써서 많이 틀려요. 얘는 900번대인 거고 이거니까 대변에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다 이런 매출 채권이면 이때 우리는 대손 상각비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는 차이가 확실히 성격이 다른 애죠. 그래서 매출 채권일 때만 대손 상각비, 판관비 쓰는 거고 단기 대여금, 미수금, 장기 대여금 이런 거 대손 당하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쓰는 거예요. 매출 채권 계정 과목 두 개밖에 없죠. 매출 채권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말.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쉬었다가 또 조금 더 대손 좀 볼게요. 회수하는 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